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구운몽 사시남정기, 이제 조선 후기 소설들을 볼 텐데, 이제 구운몽 사시남정기부터 해서 조선 후기 소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몽은요, 여러분 몽자르 소설의 대표적인 그 소설이죠. 그 별에서 온 그댄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김수현 씨가 이제 가장 감동적이게 본 소설로 이제 구운몽을 꼽기도 했는데, 자, 구, 운, 몽, 이 하나하나 제목에요,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운몽 제목부터 볼게요. 참고 자료에 보시면 구운몽의 상징적 의미 있는데 여기 별표 칠게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문제화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때 구는 뭐냐면 인물입니다. 인물이 여기 몇 명이 나오냐면 또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중심 인물로 따지면 일단 성진이라는 그 남자와 이제 8명의 여자, 8선녀가 나오고요. 그래서 총합해서 9명의 인물이 이제 그 부귀 영화를 좀 누리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우는 주제입니다. 구름처럼 허망한 것 인생이다.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이제 구름에 비유한 거고요. 몽은요, 그 소설의 구조가 환몽 구조이기 때문에 그 꿈몽자를 써서 구운몽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환몽 구조라는 건 뭐냐면, 환몽 구조, 꿈에서 죄송해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서 다시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오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라는 큰 바깥에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다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현대에서는 이제 액자식 구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런 그 꿈 안의 꿈 이야기, 요게 바로 지금 환몽 구조죠. 여러분, 인셉션이란 영화를 혹시 안 보셨다면 공부를 위해서 머리 이렇게 좀 식히실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꿈속에 또 꿈이 있고 꿈속의 얘기에 또 꿈이 있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운몽 얘기를 봅시다. 줄거리를 좀 볼게요. 이 육관대사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진, 얘는 불제자인데 참 희한한 거는 불교에 수행하는 사람이면서도 이쪽 세계는요, 신선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상이 아니고 인간 세계가 아니고 천상계.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냐? 육관대사의 제자예요. 근데 이제 심부름을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냈더니 누구를 만나? 8명의 선녀를 만나서, 저런 여자들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불제자니까 뭐예요? 금욕해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관대사는 다 이미 그걸 알았었겠죠. 그래서 이제 도술로서 성진이를 꿈의 세계로 보내버립니다. 성진이는 그 꿈의 세계에서는 이름이 성진이가 아니라 뭐라고 바뀌냐면 양씨성을 가진 이름 양소유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양소유가 돼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장원급제에서 이 8명의 그 선녀 또한 여기서 꿈에서 만나는데, 이 선녀 중에 2명은 정실 부인이 되고 나머지 6명은 양소유의 첩이 돼요. 그래서 평생 이 여자들을 다 거느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거의 이제 뭐예요? 죽을 시기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장원급제도 했어요. 이거 입신양명도 했죠. 그리고 부귀공명도 누렸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자들도 다 취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죠? 죽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부자라고 안 죽나요? 뭐 세계 제1의 부자 뭐 빌 게이츠도 안 죽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소유가 결국엔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죠. 내 몸은 점점 아파가고 나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더라. 인생이 왜 이렇게 더없어? 라는 인생 무상의 진리를 좀 얻게 되는 그 순간 양소유가 누굴 만나냐? 이 육관대사를 만나게 되죠. 그때는 이미 그 지위가 승상에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육관대사를 만났는데, 육관대사가 자기 스승이고 자기가 지금 이 꿈인 걸 모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넌 아직도 꿈을 안 깼니? 라고 해서 딱딱 이렇게 석계를 두드려서 이제 그 양소유의 삶을, 이게 꿈이다라는 것을 성진이에게 깨닫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진이가 자기가 사실 살았던 그 긴 것 같은 그 인생이 사실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일장춘몽이었다. 이게 주제죠. 다른 말로 남과 일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낱 꿈에 불과했던 그 삶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인생이 허망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전령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육관대사한테 제가 이제 인생이 무상하고 이제 그게 다 꿈이었다는 거,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육관대사가 얘기하니까 네가 그 깨달았다는 게 문제야. 꿈하고 현실을 구분하는 게 문제야. 그리고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불교의 뭐죠? 공사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의 공세상은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인지 구별하는 것이 이제 참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진짜로 불제자로서의 정진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요, 이 전반적인 얘기는 지금 선생님 줄거리와 함께 설명을 좀 했고요. 중요한 키워드 좀 보게 되면, 일단 이름 자체가요, 성진이고 얘는 소유거든요. 성진이란 뜻이 뭐냐면 진정한 본성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본성이라는 뜻이고 성진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자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성진이가 그 인생의 부귀공명이나 어떤 입신양명을 꿈꾸는 것은 참 헛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소유라는 거는 우리가 소유한다,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뜻 자체가 짧은 시간에 놀다 간 자. 뜻이 참 재밌죠. 짧은 시간에 놀다 간 사람, 요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천상계, 이제 그 지상계. 이쪽에 지금 꿈의 세계가 뭐라고요? 꿈의 세계가 이제 지상계.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무상의 진리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어떠냐면 이제 불교 사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뭐 신선 사상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이제 도교적인 것도 있고요. 여기 안에는 입신양면의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유교적인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유불도가 좀 결합된 그런 형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조금 보면서 선생님 짚어볼게요. 호련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 하더니 호승이 그 호국의 승려가 눈썹이 아주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그래서 이때 호승은 누구냐면 양소유의 스승, 양소유라고 하겠죠. 성진의 스승, 육관대사입니다. 어면이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야월 사냐 사람이 대승상께 배나이다. 꿈에 있는 제자한테 승상이라고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거죠. 승상이 2인인 줄 알고 황명이 답내왈 아이고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그랬더니 호승이 웃어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이짐이 헐타는 말이 올도소이다.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제자였는데 꿈에서 지금 승상의 위치에 이르러서 인사를 드렸더니 못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승상이 자세히 보니까 과연 낯이 있거늘 호령 깨차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 그 중국 어떤 서남에 있는 그 나라를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회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서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이렇게 묻어요. 이때 화상은 수행을 많이 한 승려를 화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꿈결에 이제 그 한 번 육관대사를 본 거예요. 그 꿈결에 봤던 그 승려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호승이 깔깔깔깔깔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면서 가로되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본 일은 생각하고
10년 동안 동처하던 일은 알지 못하니 네가 양장원을 총명타하더니요. 이 양승상이 장원급제를 했으니까 양장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이 지금 성진이가 육관대사 밑에서 수행을 했다는 것을 아예 까맣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꿈 중에서도 굉장히 리얼한 꿈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꿈은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깨기가 싫은 꿈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꿈인 거를 모르는 꿈이 있죠. 이거 정말 리얼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아유 너 어떻게 꿈의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한 일은 기억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6세 전은 부모 죄아를 떠나지 않았고 16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징명이 있었으므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일은 밖에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와 더불어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10년 동안 이 사람을 만난 기억이 얘한테는 없는 거죠. 근데 호승이 웃어서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소이다. 네가 아직 꿈을 못 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승상왈 사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계에 있는 자기 자신 불제자로서 지금 자기가 육관대사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호승이 너무 기가 막히죠. 웃기기도 하고 이는 어렵지 아니하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성난간을 2번 딱딱 두드리니 호련 내역 산골로부터 구름이 퍽 일어나가지고 앞에를 지척을 분별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고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해서 오래되어야 소리 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서 서로 희롱하느뇨. 그러니까 정도로 그냥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도수를 부려서 내가 정신없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딱 겹치니까 이 호승 육관대사는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잔 또한 가는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첩과 부인인 8 그 여인이 없는 거죠. 이게 뭐야? 라고 정이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적은 암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을 때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의 빛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한테 갖고 있었던 그런 막 집 뭐 이런 거 없고 자기는 뭐만 있었어요. 이렇게 암자에 딱 있었는 거죠. 너무 놀랐겠죠? 스스로 자기 몸을 보니 108날 염주가 이렇게 손목에 있어요. 머리 딱 만지니까 머리가 가깝은 머리털이 까슬까슬까슬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완전히 소화상, 작은 승려의 몸이에요. 자기 이게 늙은 그 이제 승상의 몸이었는데 대승상의 위에 아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내가 연하 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이제야 나 원래 성진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로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양씨 집안의 아들이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사하여서 공명식퇴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원급제에서 점점점 입신 양명한 과정이 나오죠. 2 공주와 6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뭐다? 하룻밤의 꿈. 이게 뭡니까? 주제죠. 일장춘몽 남가 일몽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제. 어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아들로서 막 태어나서 막 이렇게 막 사랑받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하고 이게 다 한낱 꿈이네. 허무하죠. 이 필연 사부가 이것은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서 인간의 부귀와 남녀의 정욕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다 허사인 줄을 알게 함이로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얘는 뭘 합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이 성진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큰 계기가 된 거죠. 성진이 급히 세수를 하고 의견을 정지하여서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가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제자를 꿈을 꾸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그 염력이 높으신 분이죠. 성진이 고두하면서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이오늘 사부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신선세계에서 이렇게 팔선녀와 막 희롱하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꿈꾸고 싶어 하면 어디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인간 세계로 윤회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진짜 고생이 많았겠죠. 이 사랑하는 그 이제 스승이 하룻밤 꿈으로써 이걸 다 얻게 해주시니 와 이거 정말 스승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꿈, 헛된 것들, 정욕, 탐욕 다 헛된 것들이란 걸 깨달았어요. 대사가 가로되 내 승흥하여, 승흥은 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흥이 일어났다가 이제 흥이 이제 없어져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이함이 있으리요. 내가 뭔 참견을 하겠니? 라는 거죠. 내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 하니 이건 인세의 꿈을 다르다 함이니 오히려 꿈 깨지 못하였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간 세상의 삶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꿈이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사상이 또 여기 드러나는 거죠. 꿈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게 성진인 거고,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지. 구별하는 게 무의미해. 라는 거죠. 자, 봐봐요.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주가 되니, 어느 것이 거짓인 것이요, 어느 것이 참된 것인 줄을 분별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은 정말 꿈이요, 어느 것은 꿈이 아니뇨.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일단은 장자의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참고 자료를 좀 볼게요. 장자의 호접지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장자라는 그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자기가 나비가 되었대요. 나비 같나요? 날개가 좀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노란색 나비의 본능은 뭡니까?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꿀을 쪽쪽쪽 빨아먹고 꽃씨를 이렇게 옮기고 이게 나비의 역할인데 너무너무 리얼한 그 나비가 된 꿈을 꾼 거죠. 여러분도 꿈 중에서 정말 좀 이렇게 리얼한 꿈 있잖아요. 내가 막 만약에 짐승이 되는 꿈이면 막 짐승이 돼서 달리는 꿈 그런 꿈 안 꾸보셨나요? 선생님 가끔 그런 꿈도 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무 진짜 나비 같으니까 꿈을 딱 깼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내가 원래 나비였는데 지금 내가 인간의 꿈을 꾸는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인간으로 나비의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데 나비가 돼서 인간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것, 그다음에 꿈속의 것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주지몽을 인용한 이유는 뭡니까? 장자의 호접몽을 인용했죠. 인용해서 주고 싶은 거는 꿈과 현실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꿈과 현실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요것이 바로 지금 이 대사의 그 말에서 드러나 있죠. 성진이 가로되 제자가 가득하여 꿈과 참된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사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게. 근데 잠깐 기다려. 새로운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했더니 누가 와요? 8명의 선녀가 와서 대사의 앞에 고두하고 가로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한 겁니까? 같이 꿈을 꾼 겁니다. 똑같은 꿈을요. 대단하죠? 제자 등이 비록 위부인을 모셨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상 정욕을 잊지 못하더니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에 크게 깨달았으니 제자 등이 이미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들어왔으니 사부는 끝내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자 선녀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 머니 큰 역량과 발언이 아니면 능히 이르지 못할 것이니 선녀는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그러니까 팔산녀한테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좀 침착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갈래 보시면 국문 소설이자 몽자류 소설입니다. 몽자류 몇 줄 칠게요. 자, 그래서 꿈, 현실, 꿈, 현실 이런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몽자류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몽자류 소설과 조금 여기는 깊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몽유롭게 소설을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몽유롭게 소설, 몽자류 소설.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로 몽자류 소설의 구운몽이 나올 겁니다. 몽유롭게가 조금 더 어렵고 좀 어휘가 그렇게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고 또 문학성 자체가 몽자류가 훨씬 더 좀 이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몽자류 소설이 이제 시험에 나올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이 몽자류 소설은 뭐냐면 지금의 구운몽 같은 걸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몽유롭게와 몽자류 소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에서 꿈, 현실의 구조. 이걸 환몽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 몽자류 소설은 이 현실의 인물과 꿈의 인물이 같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인물은 누구였어요? 소유 아니고 성진이었죠. 성진이었고 꿈의 인물은 소유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요. 현실의 인물과 꿈의 인물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현실의 인물과 꿈의 인물이 다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죠. 이 꿈이 곧 어떤 깨달음,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몽유롭게 소설은 어떤 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불만 같은 게 이 꿈에서도 거의 이제 토로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몽유롭게 대표적인 게 어떤 원생 몽유록 같은 경우인데 원생 몽유록 이 원생이라는 사람이 꿈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꿈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좀 그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꿈을 깨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지금 보통 이제 원생 몽유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몽유롭게는 서술자가 어떤 다수의 인물을 만나고 이제 그런 현실 비판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현실 비판적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의 요런 구조로 쓰여요. 그러니까 얘는 꿈에서 깨어난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뭘 통해서 한 거예요?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한 거니까 꿈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얘는 아니에요. 꿈이 깨달음의 계기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꿈을 꾸고 난 이유. 그쵸?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놓고 못하기 때문에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꿈을 깨고 난 이 현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몽자류 소설하면은 이렇게 인물이 다른 거. 대표적으로 지금 뭐 봤죠? 구운몽. 그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옥루몽 이런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좀 추후에 뭐 이제 수능을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시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몽자류 소설은 이렇게 몽이 들어가 있어요. 꿈몽자죠. 요거 조금 심화된 내용이지만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운몽을 마치고 사시남정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시남정기는요, 김만중이 쓴 작품이죠. 그러니까 구운몽도 역시 김만중이 쓴 작품이고, 특이한 점은요, 우리가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한문 소설이었는데, 이제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와 구운몽, 둘 다 뭘로 썼다라는 게 중요하다. 국문 소설이다. 이게 김만중이, 우리의 이제 국문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본, 그런 의미가 좀 드러나 있죠. 자, 이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는요, 좀 약간 현실을 비판하려고 일부러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운몽 같은 경우는 이제 김만중이 유배당했을 때 혼자 계신 어머니가 심심하실까봐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그런 이제 소설책이 되는데, 사시남정기는 조금 달라요. 사시남정기는 이제 김만중이 살았던 시대가 숙종시대인데, 숙종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인현왕후라는 조강지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를 몰아내고 장희빈이라는 이제 첩이죠. 희빈 장씨, 본명은 장옥정. 선생님 같은 장씨네요. 그 사람을 이제 좀 악독했다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본처를 몰아내고 이 사람을 이렇게 중전으로 막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김만중이 이 장희빈을 이렇게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그 왕에게 이제 반대를 하다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가고 나서 제대로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배 갔을 때 뭘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서 왕이 좀 깨닫게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풍간소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풍간이라는 건 뭐냐면 완곡한, 좀 돌려 말하는 거죠. 완곡한 표현으로 고치도록,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고치도록 한다 하는 소설이 바로 풍간소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시남정기에서는 이 숙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할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인현왕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씨고요. 본처죠. 그 다음에 첩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교씨예요. 그런데 이 지금 유할림이 사씨 본처를 납두고 이제 교씨를 드리게 되는 그 까닭은 뭐냐면, 사씨랑 사이에서 아들이 없어서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이제 그 자식을 낳기 위해 첩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첩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좀 낳게는 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유할림과 사씨 사이에서도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름이 이제 이름이 정확히 장주. 그죠? 장주고, 이 아들 이름이 인하예요. 그런데 첩의 사이에서 난 아들보다 본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이뻐해요. 그러니까 이 교씨가 안 그래도 사악한 애였는데 짜증이 났겠죠. 근데 너무 독한 게 뭐냐면, 이 교씨가 간통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간통이라 하면 이제 바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게 동청인데, 동청과 함께 작당을 하고 누굴 죽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래 놓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다? 사씨였다라고 모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씨를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막 본처에 오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씨를 쫓아내고 나서는 얘랑 짜고서 이 유할림까지도 귀양을 보내게 돼요. 거의 교씨 월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유할림이 혐의를 벗게 돼요. 혐의를 벗고 나서 오히려 이 동청이 모함을 한 것으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형이 되니까 이제 교씨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냉진이라는 사람한테 의탁을 하는데 그 사람도 이제 도둑의 괴수로 처형을 받게 되고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기녀, 기생이 돼서 숨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유알림이 자기 잘못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사씨를 찾아서 사씨와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씨가 나가고, 사씨가 아들 이나를 두고서 나가고, 이제 유알림이 귀양 가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 하나 남은 아들도 굉장히 위태로웠겠죠? 근데 이제 그 교씨가 그 여종한테 그 이나를 버려라, 물가에 버려라 라고 하는데 차마 그러니까 죽여라 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나를 이제 물가에다 버리는데 그걸 이제 좀 구출을 하게 되고 그런 일화들도 이제 중간에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알림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사씨랑 다시 결합을 하고 아들 이나랑도 행복하게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교씨를 찾아서 이제 교씨를 벌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문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왕이지만 이걸 봤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뜨끔했겠죠. 자, 유상서가 역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이때 유상선 유알림입니다. 유알림이 그 역마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서주 땅을 지나게 되었다. 상선은 교씨의 일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하인 여러 명을 주막으로 보냈다. 교씨가 냉진을 따라가 냉진이 죽은 후에 창기, 기녀가 된 겁니다. 기녀가 돼서 그것까지 오늘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왜 유상선은 교씨를 알아보려고 할까요? 이미 교씨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이제 동정하고 짜고 귀양 보낸 걸 알았을 텐데 다시 살려고? 아니요, 벌하려고요. 교씨를 잡아서 이제 벌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죠. 이윽고 상선은 매파를 불러, 매파는 뭡니까? 중매하는 사람. 중매하는 사람을 불러서 많은 돈을 하사하고 그녀에게 일렀다. 조칠랑을 만나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하거라. 갑자기 조칠랑이 나왔는데요. 그 교씨가 뭐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럼 이름을 뭐 해야 돼요? 감춰야 되죠. 그래서 조칠랑이라고 이름을 감추죠. 특히 기녀들은, 기생들은 본명을 안 쓰거든요. 조칠랑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매파한테 돈 주면서 짜는 거죠. 매파는 즉시 떠나 교씨를 만났다. 지금 예부 최상석께서, 최상석 아니고 유상선인데 왜 최상석이라고 했을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천재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간에 이곳을 지나다가 칠랑의 명성을 듣고 그대를 취하여 소실은 뭐냐면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최상서가 너를 첩으로 삼고 싶대. 왜냐면 교씨가 좀 얼굴이 됐거든요. 미모가 좀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서는 당조의 이름난 재상이지 연세는 마음이 채 되지 않았으며 집안도 또 매우 부유하네. 다만 부인께서 병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지. 신랑이 그 댁으로 들어간다면 이름은 비록 첩이나 실은 부인과 다름이 없을 것이야 라면서 칠랑의 의향은 어떠한가?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알림은 유상서죠. 유상서는 매파를 통해서 누구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어요? 교씨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죠. 얘는 기생으로 끝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처가 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자극하니까 교씨가 흔쾌히 승낙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매파가 다시 얘기하죠. 상공께서 부인과 동행하시는 중이시지 이를 주성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신랑으로 하여금 조금 뒤에 상경하여 성친하였으면 뒤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네. 알겠습니다. 매파가 돌아가 상서에게 그대로 아래였다. 그래서 상서는 의상, 폐물, 거마, 교군, 그러니까 교씨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오만 것들 그런 그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막 물질들을 막 갖추는 거고 이제 칠랑을 이끌고 뒤돌아오게 하는 거죠. 상서는 서울에 도착하여 천재에게 사은하고 옛집으로 불러가 안팎을 청족하고 종족을 모두 부인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살던 그 집으로 조칠랑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최상서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두 이제 상선 종족을 모이게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사부인이 이제 두 부인을 만납니다. 이제 그 두 부인은 이제 유알림의 고모인데요. 두 사람의 희비의 정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부인이 임씨를 불러서 이제 두 부인에게 배알하게 해야 했다. 임씨라는 또 다른 누구를 들어요? 교씨가 아니라 임씨라는 또 다른 첩을 들이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유알림의 고모 있죠? 이 고모는
교씨를 들일 때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첩을 들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였어요. 이게 그 가부장적인 어떤 그 사회가 오히려 본처가 첩을 들이게 하는 좀 그런 좀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 임씨는 지난번 사람 누굽니까? 교씨하고 다릅니다. 부인께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이고 비록 어질다 해도 끝내 이로울 일은 없을 것이네. 그래서 오히려 누가 반대해요? 그렇죠? 두 부인은 그 축첩제, 첩을 들인 축첩제를 반대해요. 근데 오히려 좀 사씨가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죠. 두 부인도 역시 이 나이 때문에 임씨에게 살해했다. 이분이 그 유할림과 사씨의 아들이죠. 그 사람을 이제 구해준 일이 있어서 고맙다고 한 거죠. 마침 상서가 미소를 지으며 두 부인에게 고있다. 소질이 이제 제가 이런 얘기죠. 산동 누동에서 가인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 얻었습니다.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왼수죠. 그러니까 왼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사실 교씨가 순순히 잡혀 들어갈 사람은 아닌데 속은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서 그 집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자기 살던 집. 여기는 그때 그 집인데 난 또 이 집으로 오게 됐나? 여기랑은 왠지 그 인연이 깊어 라고 생각하고 이 집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을 걸 생각을 못해요. 아완 둘이서 교씨를 인도하고 섬돌 아래를 갔다. 아완 하면은 이제 주인을 가까이서 모시는 젊은 그 몸종. 그들이 이제 그 교씨를 데리고서 딱 갔더니 비로소 얼굴 가리개를 딱 걷으며 교씨에게 말했다. 상공과 부인께서 당상에 계십니다. 예를 올리시죠. 하고 교씨가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 누굽니까? 유상서 사부인이 세상에 그 고모인 두 부인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좌우 사람들도 모두 유씨 종족이요. 난 아까 최상선의 집이라고 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유상서. 교씨는 간담이 서늘하게 땅바닥에 엎드린 채 무수히 머리를 조아렸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상공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교씨를 꾸짖는 거죠. 상서가 음부는 죄를 알고 있느냐? 음부라면 이제 음탕한 부인이죠. 음탕한 부인, 너 죄 알고 있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첩이주는 비록 머리카락으로 헤아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남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상서가 막 꾸짖으면서 너한테는 죄가 12개야. 그래서 죄를 다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다 모함한 얘기, 그다음에 옥환을 몰래 훔쳐가서 간인에게 주고 부인이 음행을 저질렀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옷가락질을 이제 그 냉진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사씨의 옷가락질을 냉진이라는 남자한테 주고 냉진과 사씨가 사실은 썸 타는 관계야. 그렇고 그런 관계야. 은밀한 관계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 죄. 그래서 6개, 7개 네가 아들을 죽여놓고 부인을 대학에 빠지게 했고 이런 죄들을 다 열거래해서 12번째 죄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인화를 물속에 던지게 하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상서와 사시부인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를 죄 없이 죽이려고 한 거. 그걸 이제 임씨가 발견하고 이제 그 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물가에서. 그래서 네가 살기를 바라니? 그러니까 죄를 다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씨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것들은 모두 첩의 죄입니다. 하지만 장주를 해친 것은 남매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옥한을 훔쳐 냉진에게 준 것, 상권의 엄수상에게 참수한 것, 상공에게 도적을 보낸 것 모두 다 동청이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실 자기랑 같이 모함을 했던 사람이 동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냉진이라는 도적의 우두머리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 다 처형을 다해서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씌워도 이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교씨의 어떤 책임 전가, 책임 회피 전가가 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얘네가 한 거다.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교씨를 처형하고 이제 나중에 사실은 100년 동안 이제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는 이제 처하고 처척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이제 복을 받는다는 어떤 권선징악적 교훈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참고 자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풍간소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회적 자료라고 해서 숙종이 2년왕후를 폐위시킨 사건을 이제 풍자해서 결국에는 이게 무고로서 이제 모함을 알아차린 숙종이 장희빈을 처형하고 2년왕후를 복위를 시킨다.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
역사적인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문학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사시남정기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두 개의 작품, 김만중의 소설이죠. 김만중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잘 나타낸 유충열전을 통해서 또 1시간 고전 소설에 대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